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그러면 R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부터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RBK 투자증권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제가 다닌다는 특징이 있죠.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을 못 받는 증권사라서 자신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웃기기 쉽지 않은데 방금 되게 웃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이 7월 7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중요한 날이고 음. 또 주가도 좀 올라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긴 한데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7월 7일. 왜 중요한 날이죠? 저 집사람을 처음 만난 날이라서 7월 7일이 예. 달력에서 지우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이 쉬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의 목 놓아 소리치시다가 목까지 헌납하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사실 장전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날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긴장감이 좀 돌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컨센서스가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또 삼성전자 분위기에 따른 저 장이 어제 종가 기준 2,300을 깨고 내려가서 한 단계 또 레벨 다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있었는데요. 어쨌든 영업이익은 컨센은 일부 이제 하회하긴 했지만 아무튼 10개 분기 연속 성장세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고금리 여파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 등의 세트 부분 판매가 좀 부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반도체 사업이 그래도 이제 뭐 부문별로 봤을 때는 네. 다소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선방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분기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의 낙폭이 예상보다 좀 작았고 출하량은 조금 늘면서 반도체 사업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약 한 70% 정도 이번에 뭐 2분기에는 반영이 된 걸로 네. 일단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처음 이제 시장이 출발했을 때는 뭐 코스피가 한 16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관 현물 매수세가 아주 소폭 코스피 쪽에서 유입이 됐지만 역시나 이제 외국인은 장 시작할 때 다시 현물을 매도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도로 출발됐습니다. 근데 출발한 지 한 5분 정도 지나서 기관도 이제 코스피 쪽에 또 현물 매도로 동참하면서 사실은 아침 나절에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가 이어졌죠.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장 초반 주춤하던 시장이 9시 2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매수에 전환했고 선물도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는 반도체 역시나 집중됐고요. 5월 경상수지가 또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도 시장에 다소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6월에도 뭐 흑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이야기도 조금 돌았는데 그건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시장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중국의 8대 항만 수출용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입니다. 10일 간격으로 나오는 요건이긴 한데요. 이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의 선행지표로 보는 주요 항만 수출용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인데 이게 1,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래서 6월 상순 이후에 강하게 지금 반등세가 나오는 게 끝무렵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예, 그렇게 보면 2분기 이제 비정상적으로 급감했던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그러니까 전자기계라든지 하이테크 등을 포함한 이 부분이 이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중국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컨테이너 물동량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영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만약에 정상화된다는 게 좀 더 영속적으로 보인다면 국내의 이제 대중국 수출 부진과 적자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다소 조금은 좀 이끌어주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이제 뭐 영업이익단도 약간의 뭐 컨센을 하회했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증권사들은 너무 이제 컨센을 내리면서 13조 원대 뭐 초중반도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근데 14조 원 정도가 일단 발표가 됐으니까 네. 약간의 안도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외국인도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투심이 조금은 회복됐고요. 금융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오전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바이오 강세도 지속됐고 금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의 예대금리 규제 때문에 약세가 계속 보였지만 코스닥도 이제 수급적으로 아침에 외국인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음식료라든지 IT 업종 강세가 상승을 기르는데요. 뭐 고밍치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이폰 출하량 증가 이번에 이제 14
모델 관련해서 괜찮게 팔릴 거다. 중국에도 뭐 굉장히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출하량 증가 전망 때문에 반도체나 IT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뭐 잘 아시는 EU 텍소노비 관련된 뭐 원자력 포함됐다. 이런 이슈가 이제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본토장에서도 이제 오전장에 CATL이 6% 이상 급등하면서 중국장에서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또 주도를 하면서 상승을 주도했고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뭐 국내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피 시장에 금융 투자나 연기금 중심의 기관 현물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후 들면서 기관도 코스닥도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요. 1시 20분 전쯤에 이제 제가 한번 환율도 체크해 보니까 네.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살짝 깨고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300원대 정도로 약간의 안정세가 보였고 결국은 이제 코스피가 2,300선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일 뭐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을 종가 기준 코스피가 하향 이탈을 했지만은 오늘 이제 급반등하면서 일단 2,330선 이상으로 회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아직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이제 폭발하지 않는 국면이고 외국인도 이제 매매가 이제 일희일비하고 기관도 특히나 이제 뭐 연기금이 세게 안 사주니까 뭐 금융 투자는 샀다 팔았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연속성이 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 불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도 명확하게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소 좀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고요.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오후 들면서 외국인 움직임이 습니다 매수도 조금 해줬고 오후 들면서 그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세게 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음 주에 역시나 미국 물가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하는 거 같고요. CPI나 여러 가지 부분, 또 페드 관련된 부분도 아직은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고용 지표나 소비 심리 지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인될지 이 부분이 변수로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제가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급등락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레벨 면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왔는데 오른 거는 그래도 나름 의미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전자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4조는 좀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다행이다라는 면서 이제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네. 네. 삼성전자가 오늘 3.2% 정도 올랐군요. 네네. 많이 올랐죠. 근래 들어서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올랐네.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는 지금 한 가지가 굉장히 큰 악재가 있고 두 가지는 좋은 호재가 있는 거거든요. 악재는 뭐예요? 악재는 수요 둔화죠. 아. 그러니까 수요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라는 네. 건데 두 가지 호재는 뭐냐면 일단 반도체는 과점 산업입니다. 공급이 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한 거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엄청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 레벨 자체가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중장기를 보면 이 정도 레벨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거든요. 전자 기준 PBR 1.1배, 하이닉스는 지금 1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배가 깨졌었죠 지난번에는. 네. 이 정도에서 더 밀려면은 적자 났을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지금 반도체에서 30% 마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전자가 지금 30%면 엄청난 마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딱 보니까 어닝 나왔고 음. 살려고 대기했던 수요들이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온 네. 것 같습니다. 악재 하나랑 이제 호재 두 개 말씀 주셨잖아요. 악재라는 건 이제 수요 둔화. 네. 근데 그건 이제 지금의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점 산업이라는 거는 그는 상시 있는 조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점 산업이라는 게 갑자기 지금 과점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과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떨어진 거를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과연 과점이라는 호재가 네. 맡아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가 그다음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네네네. 그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뭐 충분히 그렇죠. 예, 호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주가가 네. 단기적으로는 그 두 개의 악재 하나와 호재 두 개의 이게 줄다리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수요가 굉장히 부진해 침체야 그러면 또 조정을 받을 것이고 네. 오늘같이 약간 침체 걱정보다는 이거 너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14조로 보니까 OP 마진 30%와 이 정도 마진을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하반기는 물론 이거보다 좀 빠질 수 있어요. 네. 2분기는 한 3-4% 나온 것 같고 3-4분기는 30%를 내외로 나올 겁니다. 마진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안 나고 예전처럼 삼성전자가 물론 적자 낸 적은 없어요. 그래도 10%대였거든요. 안 좋을 때. 근데 아무튼 이 정도 레벨이다라는 거는 전자의 어떤 체력을 한번 오늘은 좀 거기에 좀 하이라이트 돼서 올랐다. 근데 또 내일은 이럴 수 있죠. 경기 침체인데 무슨 반도체야. 그러면서 또 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그 매력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 레벨에서 전자가 여기서 20-30%더 빠지려면 정말 이례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작년에는 삼성전자 8-9만 원대는 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불편하고 올해는 제가 이제 6만 원부터는 괜찮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네.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10%더 빠졌지만 일단은 좀 밸류에이션 어떤 측면에서는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하이닉스도 지난번 종가가 87,500원 정도 갔을 때 그때 이제 네. 키움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잠깐 복귀해 보면 제가 뭐 잠깐 소개도 했지만은 그때 이제 PBR 0.9배가 깨진 네. 자리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융 위기 때 보니까 PBR이 0.6배 간 적은 있었어요. 뭐 그거는 시스템적 위기니까 그렇다 치고 네네네. 그 뒤로 금융위기 이후에 0.9배가 깨진 게 딱 2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고 수준이 엄청나게 취소를 했는데 당시에 재고를 좀 보니까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재고가 한 15주 정도치의 재고가 쌓여 있고 네. 적자가 막 나오고 이랬던 적이 이제 맞습니다. 0.9배를 하회했던 적인데 네. 이번에는 그런 상태도 아닌데 0.9배를 하회하면서 뭐 87,500원 이 정도까지 이제 하이닉스가 떨어졌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뭐 그 재고 수준이 한 뭐 7주 뭐 이 정도 된다고는 제가 언뜻 들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15주까지 취소했던 재고 수준도 아니고 또 흑자를 계속 잘 내고 있는 국면에서 약간 슬로우할 수 있는 국면은 분명히 하반기에 있습니다만 그 국면에서 지금 0.9배 하회했다는 가격 이건 좀 사볼만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로 했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갔거든요. 네. 물론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대한 뭐 어떤 뭐 현물 가격의 하락 추세 이것 때문에 다소 한 번 더 눌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비트크로스를 결국은 출하량을 낮출 거잖아요. 마이크론도 결국은 이번에 뭐 실적 가이던스 내면서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당장 이제 출하량 낮추겠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시 한번 올해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인데 그건 좀 힘들더라도 내년 정도 초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주가가 좀 선행을 한다면 하반기의 바닥에서 조금 어느 정도 길게 보면 매력적인 가격 구간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이제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전부터 좀 볼까요? 네, 뭐 역시 이제 그 텍소노미, 이 EU 텍소노미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올려졌죠. 그래서 뭐 원자력하고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가결론에서 EU가 27개 회원국 중에 20개국이 이제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 규정안을 법제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오늘 원전주가 꽤 좋았잖아요. 네. 좋았는데 그 미국 시장이나 이렇게 해외 쪽 시장에서는 원전주가 그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우리만 실질적으로.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EU 텍소노미가 이제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ETF나 원전 관련 뭐 해외 쪽의 ETF를 보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 그렇게 별로 이제 반응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일부 누군가가 이제 분석을 했던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그것도 좀 봤는데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kW의 전력 생산당 탄소 배출을 270g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탄소 포집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많이 한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 비용 상승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공급 차질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그린 텍소노미 포함되는 조건이 더 이제 천연가스보다 더 까다롭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사고 저항성 핵원료 개발이 돼야 된다는데 이게 사고 저항성 핵연료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기존의 핵연료보다 이제 훨씬 높은 온도까지 견디는 피복제를 처리하게 돼 가지고 냉각제 상실 사고에도 오랫동안 견디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연료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고준위 방패장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방사능 폐기장으로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확보해야 되는 게 조건인데 이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2025년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업계는 적어도 2030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고요. 고준위 방패장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운영 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핀란드의 경우에는 방패장 확보에만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천연가스 발전은 뭐 시장 기대에 아예 없는 수준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뭐 국가가 뭐 주체가 돼서 정부 예산이나 국민들의 뭐 전기료 부담 조건으로 추진하는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환경이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EU의 그 리파워 EU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는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도 그 크게 변경이 없다. 그래서 유럽에서 원전의 평균 원전 건설 기간이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 중인 원전들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2030년대 후반은 돼야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길게 이제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어쨌든 국내 주식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가 많이 튀어올라서 주식으로는 괜찮은데요. 이번에 이 관련된 EU 텍소노미 관련된 이것만 놓고 보면 그 의미를 너무 단기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길게 좀 봐야 되고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저항성 해유연료 뭐 이건 아마 이제 워낙 이제 원전이 뭐 다 경제성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이제 사고 한번 터지면 정말 큰일 난 재앙 수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설령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사고 저항성 연료를 개발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 조건이 있었던 것 같고 고준위 핵 폐기물 이거는 이제 워낙 방사선 양이 좀 커갖고 이 친구들은 지하 뭐 한 400~500m까지 이렇게 파묻어야 되는 그래서 네네. 이 폐기물을 저장해야 되는 이 시설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아마 이거 만드는데도 뭐 이제 보통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들 아마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지 뭐 네.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1, 2년 사이에 이 사업이 뭐 엄청나게 막 급격하게 뭐 뭔가 진행되고 이게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뭐 의견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EU 텍소노미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뭐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준희 씨 아니고요. 고준위 네. 여러분. 네, 고준희 씨는 배우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가 오늘 좀 뭐 움직였습니까? 네, 뭐 지난 어제죠. 미국 그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2분기 전기차 인도 대수가 4,467대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뭐 1분기 1,227대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보입니다. 뭐 수치만 놓고 보면 4배인데요. 절대 물량으로 보면 뭐 4,467대가 뭐 크다면 크고 이제 적으면 적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분기 비교해서는 이제 인도 대수가 많이 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분기 생산 대수가 4,401대, 그리고 1분기 생산량 2,553대보다 71%나 어쨌든 물리적인 숫자로서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생산량 호조 때문에 리비안이 올해 25,000대를 생산하겠다는 연간 목표치가 확인되면서 이제 밤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리비안이 약 10.42% 정도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테슬라에 비하면 사실은 이게 물량 자체로 크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를 포함해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오늘 되게 또 의미가 있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등의 뭐 배터리 수장들이 이제 각기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이를 채택하는 전기차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투자되면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시장 더 커질 걸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의 중국 그 판매량 6월 달이 78,000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게 5월 달에 32,165대니까 142%나 급증한 거죠. 사실은 뭐 봉쇄 때문에 이제 공장이 제대로 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요. 6월 달에 생산이 많이 판매량이 많이 늘었군요. 네, 6월에 78,000대니까요.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7월 중에 상하이 공장 업그레이드로 이제 88,000대까지 월간 이렇게 생산량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테슬라 판매량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상신 EDP, TCG 스틸, 그다음에 NS,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통형 배터리 중에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네. 에코캡, 그다음에 신흥 SEC 이런 종목도 움직였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물 좀 네. 마시겠습니다. 약간 편하게 물 드신 동안에 천천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네네. 테슬라가 지금 월 한 88,000대 중국에서만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만 88,000대 정도의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업체에 납품하게 된 우리 또 많은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어제도 저희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연구원님가요, 뭐 배터리 관련해서 나오셔갖고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네. 최근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재검토 이게 원인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 셀 산업 자체는 투자 비용이나 마진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를 사실은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구조적인 ROIC의 리스크다. 이게 ROIC 같은 경우는 이제
투하 자본 이익률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이익률에 관련해서 사실은 뭐 셀 업체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이제 ROIC 범위가 예상되는 게 한 6에서 8%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내가 1억 투자해갖고 얼마 건지냐 이게 이제 그렇죠. 이익률 예, ROIC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에 그 약간의 어떤 그 공장을 갖다가 새롭게 좀 검토하겠다 이 부분이 이 배터리 섹터 자체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벤트였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 때문에 이제 원가율이 더 올라가니까 네. 이 부분이 고민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좀 이번에 좀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뭐 ROIC가 한 13% 정도 평균적으로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IT 산업은 뭐 한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거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원재료비가 또 올라가니까 이게 더 낮아질 수 있다 보니까 약간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셀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받은 이유가 될 수 네. 있다라고 설명은 되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투자 세액 공제도 많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투자 부담을 상당히 좀 줄여놨다. 네. 그래서 이 CATL과 같은 중국 업체들과 달리 약간의 원가 경쟁에 대한 판가 상승까지도 전가력이 있다는 부분인데 네. 다만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드린 게 중국의 배터리 3사가 글로벌 MS가 50% 넘는다. 그리고 한국은 26%로 오히려 빠졌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좀 안 좋았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그도 그런 것이 이제 5월 달로 놓고 보면은 중국은 굉장히 그 배터리 관련된 전기차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시장에서 네네. 많이 팔 수 있도록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중국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는 로컬 업체한테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랬고 네. 또 최근에 보면은 또 그 중국 현지 공장에 그 테슬라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ATL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은데 유럽 쪽에 그 관련된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4월에 마이너스 5%, 5월에 마이너스 1%였으니까 한국의 셀업체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그쪽에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역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유럽 전기차 시장에 약간 더딘 부분, 네.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아마 뭐 7월 이후, 6월 이후, 7월 이후, 8월 달에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을 회복을 한다면 네. 여기에 따라서 아마 국내 배터리도 소재 업종들도 좀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는 것 네. 같습니다. 그 투하 자본 대비 이제 ROIC 그러니까 이익률 요걸 이제 볼 때 보통 이제 어떤 산업이든 우리 탁프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산업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에는 대체로 좀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왜냐면 아주 많은 업체들이 다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좀 많이 이익이 남을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여러 뭐 R&D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수율이 좀 덜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익이 덜 날 수는 있어도 산업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 그 이제 배터리 산업을 예를 들면 배터리 산업은 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이익을 남기기 매우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셀과 뭐 기본적으로 뭐 양극재 같은 그런 재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가 이익을 낸 게 이제 불과 이제 10년 동안 투자해서 이제 이익을 내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ROIC를 많이 확보하는 비즈니스가 있을 거고 이런 전기차 같은 비즈니스는 장치 산업이고 규모의 경제가 엄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또 시행착오도 많고. 네네. 그래서 아마 배터리가 굉장히 늦게 개화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저번에도 그러면 초기라고 봐야 됩니까? 산업의 성장은 초기죠. 근데 이 산업이 완전 얼리 스테이지냐 그건 아닌 거죠. 이미 우리가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제가 불과 2019년도만 해도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고 얘기하면 반반이었어요. 굉장히 찬반 역할을 했고 주가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LNF랑 LG 화학이 그때 배터리를 공부한 게 제가 1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 전으로 네. 투자했다가 3번 했다가 3번 다 실패했어요. 딱 한 번 먹었어요. LG 화학. 그래요? LG 화학 7공주 때. 7공주 시대가 있었거든요. 7공주는 뭐예요? 2010년 11년도 때 일부 자문사와 운용사들이 집중 투자합니다. 7개 종목을. 그게서 7공주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모직, LG화학,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LG화학이 들어왔고 그때 이제 그게 전기차 논리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게 2010년도입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됐죠? 2020년까지 돈을 못 벌었죠. 네,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직도 그 수익률 자체는 이렇게 높은 편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미 근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전기차들이 시세는 한 번은 준 거죠. 네, 10년 동안은 굉장히 부진하고 네. LNF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도 갔습니다. 그 2018년도 막 이럴 때.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때 많이 털리셨을 거예요. 네, 그때 증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10년이면 참 긴 힘들었습니다. 세월인데.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LG 엔솔을 잠깐 네. 말씀드리면은 LG 엔솔은 지금 그 수급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7월 27일 날 6개월 오버행이 풀립니다. 아. 6개월로 락업을 하고 받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때 무조건 파는 물량들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최근에 더 부진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재검토했는데 이 애리조나라는 곳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리조나는 카우보이 아닙니까? 뭐 카우보이 그런 네, 뭐 그럴 수 있죠. 있죠. 예. 아리조나 카우보이. 네. 예. 그게 이제 부동산 땅값이 30%가 올랐고요. 2년 전 대비. 공장부지 사는데. 네, 철강 가격은 아. 한 5, 60%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검토할 수 있는 거고, 네네네. 여기가 엄청나게 큰 캐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11기가와트예요. 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거죠. 네. 아, 전기차가 온고잉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을 중지하면 약간 이제 우리가 실적을 추정할 때 있어서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오버행 이슈 전후로 해서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전체 그 11기가와트가 뭐 취소된다 하더라도 25년까지 LG 엔솔의 계획된 물량은 520기가와트니까 사실은 주가는 뭐 그걸 아예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뭐 사실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공장도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또 지연되지 않을까 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실적도 게 오늘 나왔는데 이제 약간 컨센서스가 2천억 초반인데 네. 그거 좀 하회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이미 하단이 1,800억이기 때문에 쇼크성 실적은 아닙니다. 나오긴 네. 오늘 나왔거든요, 실적이. 목은 좀 괜찮으시셨죠? 예, 뭐 물 좀 드셨죠? 최근에 이제 목감기가 좀 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목감기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네네. 뭐 코로나시겠지 뭐. 네. 코로나는 아닙니다. 계속 아닙니까? 지금 병원을 한 3일째 계속 가는데 아, 그래요? 계속 뭐 네. 코로나 아니고 그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린데 네. 예, 목감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서로 애기니까 뭐 집에 가서 물고 빨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목감기가 몇 걸렸어요. 살인데요? 7살입니다. 7살. 7살이면 한참 이제 물으셔야 되죠. 네. 그리고 또 호주도 보내야 되니까 아 호주. 예. 아 요즘 호주 보낼 생각에 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리울 것 같죠. 예, 열심히 네. 지금 목이 쉬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아, 가야죠. 그건 아니죠. 때가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야 될 때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몇 년씩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딱 2달 보냅니다. 네. 자 화장품 업종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뭐 최근에 뭐 6.18 행사 때 이제 국내 브랜드가 이제 후나 뭐 우리가 설화수 같은 게 아예 안 보였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탁프님께서 뭐 40위권 안에도 그 얘기했었죠. 네. 뭐 그래서 약간 센티가 안 좋아졌죠. 이게 브랜드력이 확실히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하나 표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그 이제 이게 그 수출액입니다. 수출액에서 이제 수입액,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장품 수출이 첫 10조 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작년에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수입액은 뭐 1조 원대 중반 정도니까 무역 수지가 9조가 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가전이나 의약품보다 훨씬 큰 품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 품목으로 보면 이제 이만큼 이제 국내 화장품도 이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도 엄청나게 하고 이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성장을 사실 구가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태까지 부분을 보면 최근에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제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보이는 건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력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뭐 중가, 저가 브랜드 이런 것들은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뭐 문을 닫아야 될 분위기잖아요. 뭐 이니스프리도 그렇고 뭐 에뛰드도 애초에 뭐 상당히 실패했었고. 네. 근데 고가 브랜드 자체도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힘들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증권의 그 박종대 연구원께서 이제 유통이나 화장품 관련된 쪽에 박종대 연구원. 예, 네. 뭐 리포트가 하나 조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멘트를 좀 하셨는데 이 보면은 유통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백화점이 기존점이 전년비 10% 이상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편의점도 동일점이 전분기 대비로도 2% 이상 올라가서 뭐 BGF 리테일 최근에 좀 모양새도 괜찮았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도 뭐 신세계를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비 30% 이상 지금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도 코멘트가 나왔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이마트나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사업 부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고 롯데 하이마트도 뭐 매출 감소 때문에 실적 회복이 좀 어렵다라는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이마트는 역시나 이제 뭐 가전이 좀 잘 팔려야 되는데 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한 작년 대비 30% 정도 매출이 빠지고 있다고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죠. 근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부분인데 6월 달에 괜찮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7, 8월 정도 조금 월간단을 좀 보고 확인이 되면 면세점 쪽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호텔 신라는 호텔 부분이 또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중국 매출이 좀 낮은 쪽 상대적으로. 그래서 클리오라든지 그다음에 아이 패밀리 SE,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뭐 중저가 관련된 이런 쪽인데 색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중국 비중이 낮고 일본이나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쪽으로 오히려 실적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좀 힘듭니다만 그래도 조금 코멘트 내로 보면 뭐 중소형주 가운데 클리오라는 이런 것들 눈에 좀 들어오니까 한번 우리가 스타디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뭐 P&G라든지 이런 데가 제대로 침투 못한 나라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정말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잘 막아내고 있는 거, 뭐 막아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하고 있잖아요. K-뷰티 엄청났죠. 네, 지난 뷰티도 10년 동안. 그렇고, 네, 네. 그렇죠. 그 K-뷰티랑 화장품들이 엄청났는데 이제 중국에서 약간 경쟁력 상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근데 중국의 주겸치약 같은 거 한번 제대로 입맛을 들이게 하면 전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거 주겸치약. 비슷한 게 이미 가짜도 많다고 있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엄청 예. 아, 중국에 그래요? 엄청 다 있어요. 네. 근데 잘 안 팔려요. 네. 송염치약 이거 잘 안 되나? 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그 뭐죠 샴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계면 활성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샴푸도 가짜 샴푸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예. 아, 그러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 생필품 쪽은 중국 시장에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환경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샴푸면 또 리어 블랙 샴푸가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네 아직도. 어디 갔어 이거? 이 위에 하나 있어. 네, 리어 블랙 샴푸. 네, 네, 네. 감으면 감을수록 네. 서서 이제 검색 염색되는. 네, 저는 그런- 너무 검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확인해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 모다모다 샴푸 있죠. 네. 그게 이제 성공했던 게 그 위에 펌핑 기술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왜 펌핑 기술이 없으면 네. 그게 이제 놔두면 그게 안에서 변색이 돼가지고 네, 막 그게 되게 갈변하죠. 예, 갈변해가지고 네.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됐는데 이제 상품화 알려보니까 펌핑 기술이 안 돼서 이제 안 됐거든요. 리어 블랙은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러블랙이 자체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체예요? 모다모다였을 때는 어허. 펌텍 코리아라는 회사가 아니요. 리어 했습니다. 블랙입니다. 네, 다른 제품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리어 그렇습니다. 블랙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 펌핑 기술 때문에 이제 그게 현실화됐으니까요. 네. 이제 펌핑 기술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리어 블랙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뭐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IT 기기 전 세계 출하량이 상당히 좀 전망치가 좋지 못합니다. 지금 PC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전망치가 3억 1천만 대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3천만 대 정도 빠지는 거고요. 뭐 태블릿 같은 경우도 뭐 좀 빠지죠. 스마트폰은 당연히 더 빠지고 그래서 성장률이 대부분 다 이제 가트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아이폰 14 관련된 예상 출하량이 한 1억 1천만 대에서 1억 2천만 대 수준으로 아이폰 13 대비 한 10에서 20%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대단하다, 됐습니다. 대단. 뭐 네. 대만의 뭐 고밍치 애널리스트도 뭐 중국 쪽에서 아이폰 14는 잘 팔릴 거야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최근에 오더컷 이야기가 돌면서 상당히 좀 그때 이야기 한번 됐었잖아요. 네. 근데 뭐 고밍치 그분이 이제 뭐 트윗을 통해 가지고 뭐 오더컷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좀 다르다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면 오더컷을 하지 않고 차라리 시간을 좀 연기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 네,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폰 14 관련된 뭐 이런 프리미엄급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아직은 수요가 괜찮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더컷은 미니에서 SE 모델이 좀 오더컷이 좀 있었고 네. 실제 이제 14는 아직 오더컷은 좀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수요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잖아요. 지금 매우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다 보니까 아이폰은 굉장히 고가 아닙니까? 14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맥스를 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둔한 거죠. 소비자들이 아이폰 14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충격에는 좀 덜한 거죠. 아무래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조금 저소득층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우리가 물가라는 것도 아마 그런 측면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150만 원 주고 사는 중국에서 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냥 사는 거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크게 네.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150만 원짜리 아이폰을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한 10만 원 오른다고 해서 5% 정도 뭐 그렇다고 안 사지는 않을 것 샤오미 같거든요. 거 쓰겠느냐. 근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삼성전자 중저가 폰 중에 이제 3, 40만 원짜리 폰이 좀 있잖아요. A 시리즈 뭐 이런 거. 예, 예, 예. 네. 근데 그런 폰이 만약에 그게 10만 원이 올랐어. 만약에 막 20%, 막 35만 원이 됐어요. 10% 올라서. 좀 이거는 좀 약간 저항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확인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도 이제 스마트폰 유통업체도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안드로이드 폰 관련된 부분들은 좀 주문을 축소하면서 아이폰 14에 대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불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그게 아이폰 14 선불금이 아이폰 13 때보다 약 40에서 50% 이상으로 지금 유통사들이 주면서까지 확보를 하려고 중국 미리 돈 내고 그렇죠. 물량 확보한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내 스마트폰 유통사들이 그렇게 선불금을 엄청나게 높이면서까지 아이폰 14 물건을 확보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예상을 크게 상회할 수도 있다라는 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사실은 아이폰 14를 경쟁할 물량이 그렇게 딱히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중국의 뭐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샤오미 이런 쪽도 중국 안드로이드 업체들은 사실은 그렇게 전망치가 좋지 못하고요. 실제 또 많이 깨지기도 했죠. 실질적으로 그나마 삼성폰이 이제 폴더블 폰 하면서 조금 덜 깨졌고 실질적으로 중국 로컬 업체들은 되게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재고 축소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아무래도 아이폰 14가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이 프리미엄 폰 시장 점유율이 6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수요가 더 맞물리고 집중되고 있다면은 역시나 이 수요가 크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 쪽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견조할 거다 보면서 네. 아무튼 뭐 BH를 포함한 뭐 이녹스 천연소재, 프로텍, 뭐 덕산 네오록스, 하이비즈니스 시스템, 뭐 더우전자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반기는 이제 아이폰 이제 신제품 14,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이 두 쪽이 굉장히 좀 하이라이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폴더블은 사실 뭐 가격은 꽤 있긴 한데 아이폰과 비견할 만한데 네네. 그 판매 대수 자체가 아직은 작죠. 그죠? 좀 예, 너무 작죠. 아직은 작은데 그로스가 엄청 큰 거니까요. 성장률 자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폴더블 관련 부품 회사들도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긴 한데 약간 좀 스터디 해놓으시면 네네. 방향성을 좀 위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 한 몇백만 대 정도 수준이죠. 폴더블은. 지금 폴더블이 작년에 올해 1,500만 대입니다. 맥스로. 그렇죠. 작년에 800만 대. 네네네. 작년에는 6,700만 대. 그래도 많이 네. 성장했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예상이 그래요. 내년 예상은 지금 조금 줄기 전에 그러니까 네. 가이던스가 좀 줄어들기 전에 올 초만 해도 내년 예상은 3,600만 대까지. 내년 예상이 예, 그러니까 2023년. 그것도 올해 대비 2배 정도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힌지 같은 뭐 게이츠바트 같은 힌지를 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가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아직도 국내 폴더블 폰을 접으면 가운데에 약간 주름져 보이잖아요. 이제 그걸 뭐 중국 모 업체가 힌지 쪽을 뭐 개선해서 주름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 이름이 물방울 힌지인가 뭐 이렇다고 하면서 약간 기술이 있어서 그게 뭐 주름이 안 잡히기 때문에 뭐 네. 그래서 국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약간 위협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주름은 이제 안 잡히는데 화면도 안 나오죠 그게 아마?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제품을 제가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네. 뉴스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요? 접는 부분에 이게 주름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 힌지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개선시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게이츠바텍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기존에는 듀얼 힌지에서 네. 새로 바뀌는 게 이제 싱글 힌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듀얼이면 두 개인데 싱글 힌지니까 하나가 들어가니까 제품이 이제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니까 KH바텍 무너지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들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갖고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듀얼인지하고 싱글인지가 이제 두 개에서 하나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바뀌는 거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 듀얼인지가 두 개고 싱글인지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뭐 매출단이 뭐 이렇게 반으로 절반으로 들어간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좀 바뀌는 부분이지만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싱글인지가 들어가면. 그래서 MS가 오히려 떨어진다. 왜냐하면 독점적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력 때문에 KH바텍이 견조하고 MS가 견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KH바텍 관련된 쪽은 확실히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절대 밸류가 이제 좀 비싸죠. 아무래도 이제 당겨와서 KH바텍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 성장은 내년 정도까지만 해도 성장률이 굉장히 커지는 섹터라 뭐 전체적인 IT 쪽의 부품이 좋지는 않지만 폴더블 쪽의 부품은 좀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설 쪽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건설은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건설이 뭐 일부 증권사가 뭐 지금보다 20%더 떨어진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약간 다른 톤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 2분기 하이투자증권의 커버리지 5개 건설사의 수주 신규가 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오히려 증가했다. 그리고 2분기에 이제 유의미한 해외 수주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네옴 스마트시티 관련된 이쪽인데 현대건설이 한 7천억 정도 추정이 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 와리 정유 시설 보수 6,400억 정도 규모이고요. 이 두 건에 불과하지만 주택 위주의 신규 수주가 크게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합산 수주가 41조 원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 19.1%나 증가할 거다 보는 거죠. 결국은 국내 주택 관련된 수주가 이제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사들의 실적 높이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하향 요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보다 하향되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높은 주택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이 마진이 높은 게 이제 국내의 높은 주택 매출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스크랩이라든지 유연탄, PVC 등 건축용 원재료 가격이 2분기에 피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2분기 실적 지나고 나면 아마 조금 좋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건축용 자재가 건설사에 납품되는 가격이 이제 후행적으로 반영되잖아요. 원가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을 그걸 감안하더라도 3분기에는 투입 자재 비용이 피크아웃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PER, PBR 봤을 때는 건설사를 국내가 또 이제 워낙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슈가 하반기에 좀 더 활성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연간 주택 마진 쪽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건설사를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리바운드가 좀 나오면서 메이저 건설사들이 좀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DLNC 이런 쪽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조금 유행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관련해서도 좀 오늘 움직임이 있었죠? 저희도 이제 국내도 이제 다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서로 좀 들어요. 18,000이었나요 오늘?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그랬던 것 나왔더라고요. 같아요. 얼마 전에는 뭐 일간 3,000명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야, 이게 다시 유행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와 코로나 관련주가 좀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뭐 이렇게 뭔가 하던 사람들이 그런 종목들이 원숭이 두창도 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뉴스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조금 보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적으로 본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되게 이제 뉴스 플로우로 가지고 이제 테마성 이슈로 이제 주가 플레이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다시 이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확진자가 2만 명이라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차 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이 고위험군들이 4차 접종률을 좀 올려야 되지 않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이 3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코로나 확진자가 뭐 2만 명 가까이 올라오면서 다시 만약에 확산되면 조금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접종률이 높아진다든지 뭔가 정부 어떤 그런 조치가 좀 취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된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겹쳐지면서 좀 움직임이 있는데 약간 좀 뭐 의미는 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이게 테마성으로 따라가는 것은 저희가 아닌 것 같지만 이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많이 증가하는 것은 조금 경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비료 뭐 농업 이쪽으로도 한번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일정 그 가격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서 저는 사실 사료나 뭐 비료 농업 쪽이 다시 오를까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올랐던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주요 곡물 수입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물 가격이 이제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 빠지고 있는데 네. 이 수입 단가가 현재 향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최근에 지난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그 공개한 국제곡물 7월호 보고서에 따르면은 3분기 곡물 수입 단가 지수가 식용이 184.8, 사료용이
8.4로 각각 전분기보다 13.4%와 12.5%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에. 네. 수입 단가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수 상승 배경은 역시나 이제 최고치 이제 곡물 가격이 최고점을 따랐던 3월에서 6월에 구입한 물량이 3분기에 국내로 도입되기 때문이래요. 그게 이제 약간 시차가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수입 단가 자체가 3분기에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사료나 비료나 뭐 농업 관련된 쪽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선물 가격이나 현물 가격을 보면은 최근에 일정 부분은 이미 이제 그 전쟁 이전 시점보다 더 싸거나 아니면 거의 그 전쟁 이전 시점까지 이미 다 빠진 것도 꽤 많거든요. 곡물이. 근데 벌써 이제 이게 수입 단가는 3분기가 이게 아직 이제 7월인데 3분기가 곡물 수입 단가 지수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일부 이제 사료 비료가 이제 단기 또 다시 리바운드가 나온 건데요. 네. 길게 볼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현물 가격이나 선물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네. 이 부분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볼 것 네. 같습니다. 곡물 가격이 예를 들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이면 대체로 그 식음료 쪽이 좋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올라갔을 때 이제 가격을 좀 높여놨고 그 다음에 가격이 원가가 떨어지는데 그 높은 가격은 유지가 되고 이때가 이제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이미? 단기적으로요? 네. 이미 약간 조금 워킹하긴 했어요. 이미 농심 했어요? 같은 거 바닥에서 한 10% 올랐을 건데.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팜유 같은 게 고점 대비 한 4~50%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라면을 구성하는 게 이제 소맥이랑 팜유인데요. 팜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고, 뭐 그런 걸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트레이딩을 하실 때 그런 뉴스가 첫날 해야 돼요. 첫날. 이제 첫날 해야지. 물론 2, 3일 워킹할 수도 있죠. 첫날 했을 때가 확률이 높지. 지금도 보세요.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된 얘기 나오면서 바이오 사이언스가 그저께 25% 정도 올랐잖아요. 오늘 또 10몇 프로 오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워킹인데 지금부터는 추격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바사가 지금 20조 갔다가 지금 7조까지 빠진 다음에 지금 10조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공매도의 타겟이었습니다. 불과 바사 9만 원, 10만 원대요. 공매도가 한 500억에서 700억 들어왔어요. 네. 단기간에 며칠 동안. 걔네들이 지금 이제 죽어난 거죠. 오늘 엄청 커버하고 쇼 커버하고 뭐. 네. 왜냐하면 30%가 터진 거잖아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매도의 쇼스퀴즈는 손절매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 15에서 20%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약간 쇼스퀴즈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이런 네, 아이디어로 물론 펀드마다 다르지만. 네, 투자를 하신다면 그럴 땐 차라리 첫날 첫날. 시도를 해보신 게 차라리 더 네, 낫겠다. 첫날 아침에 바로 좀 오르더라도 바로 따라가던가.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워킹할 때는 약간 이제 고점에서 좀 설거지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시는데 뭐 시장에서 설거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음식료 말씀하시는데 네. 오리온이 이게 2013년도인가 그때 이후로 오리온이 가격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오리온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비스켓 같은 게 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비스켓 과자 쪽에 비스켓류가 이게 이제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디저트용으로 비스켓이 되게 많이 나가는데 오리온에서 만든 비스켓이 뭐 30% 40%씩 지금 최근에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오리온이 물가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가격을 안 올리고 약간 안쪽에 내용물을 좀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격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리온이 하반기에 만약에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업체들도 눈치 보다가 한 번 더 가격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도 사실 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리온은 비스켓류가 잘 팔리면서 이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또 월간 지표로 계속 오리온은 월 단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본인들 실적이나 이런 네. 것들. 근데 지표들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래서 잘 오리온이 나왔죠, 하반기에 가격을 혹시 올릴 건가? 13년 가격 이후로. 올리기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을 이거는 거죠. 예, 예. 회사에서 이제 정확히 뭐 결정하겠지만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 그래서 오리온 주가가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가격 인상을 못 한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못 한다. 근데 가격 인상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량이 확 늘어버리니까 숫자가 좋은 건데 가격 인상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조금 오리온이 한국 기업이고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왜 못 올린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인 거죠. 압박이 있는 거죠. 중국 정부로부터? 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음식료 업종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구간이 맞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일단 많이 일단 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도 보통 그 재고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투입 관련된 시간적인 레깅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2분기는 원재료가 좀 높게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네네. 벌어지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로컬 회사들은 경쟁사들 다 올렸어요 가격을. 근데 오리온은 안 올리니까 가격이 경쟁력이 생겨버리니까 4월, 5월달에 30-40%가 는 거예요. 비스캔유 이런 게. 그게 그 중국 정부가 그러면 의도한 거랑 영 다르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네. 업체만 이렇게 만약에 성장을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가격 못 올려서 글쎄 뭐 저는 이 전략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굳이 올려가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오리온은 굉장히 옛날에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지화 전략으로 성공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온이라는 회사를 한국 회사라고 보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그냥 중국의 로컬 회사로만큼 친숙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때 예전에는 뭐 이런 음식료 업종이 대부분 내수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리온이 그때 급등할 때도 내수주의 수출주화 되면서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물론 매출도 그때 수출이 뭐 엄청나게 커지면서 커졌지만 이제 멀티플 자체도 이제 더 높게 주게 되니까 주가가 되게 급등했던 사례가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되게 재미없는 입장인데 이게 수출이 진행되면서 네. 확고한 자리를 잡은 종목들은 확실히 튀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리온이 그랬고 라면도 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랬잖아요. 라면도. 삼명식품 같은 경우도 뭐 그랬었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라면이 수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네. 멀티플을 받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R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아주 방대한 자료 세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하고요. 방대한 자료.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 위드 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